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수 시간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 얘기부터 짚어보면요. 헌재가 이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헌법재판은 이제 그 일반 법원의 재판과 다르다. 뭐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자 검찰의 신문조서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에서 봤듯이 사실은 검찰이 신문조서를 다 완벽하게 썼다고 생각하고 그 기소를 했는데 1심, 2심 다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처럼 사실은 그 검찰 신문조서라는 건 검찰의 조사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법원에 가면 이제 뭐 그 피의자나 피고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해서 이제 법원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검찰의 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법정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증인 중에 또 일부가 헌재에 나와서 그 신문조서하고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사실이냐 하는 걸 규명하지 않고 그대로 쓰겠다는 거는 결국 그 법원에서 뭐 변호인 측, 그 피고인 측 얘기는 안 듣고 검찰 주장만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 이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공정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그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재판과 다르다는 건 인정을 할 수 있으되 적어도 검찰 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쓰겠다. 더군다나 증언과 다른데 이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권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리, 졸속 재판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과 함께 이 탄핵 심판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가 뭐 지나치게 서두르는 건지 아닌지 따져보려면 기준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빠르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탄핵안이 통과된 게 12월 9일 날 통과돼서 3월 10일 날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92일 정도가 걸린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12월 6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2월 6일이 지났으니까 2달 조금 더 지난 것이죠. 그럼 이 상태로 진행이 됐을 때 3월 초 중순에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때와 비슷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오히려 그 사안은 보다 더 간단하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측의 어떤 방어권 주장과 반론 제기가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 재판관들은 기본적으로 증거와 핵심 쟁점을 다 정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를 해서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리가 졸속이고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변론도 제기를 했는데 5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를 두고도 서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똑같이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거면 금방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예.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국회가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지금 헌재에다가 낸 자료가요. 작년 12월 11일 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위원장이 그 이후에 바뀌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단독으로 강행하고 이러면서 이제 합의가 깨졌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거든요. 그럼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지금 그 12월 31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때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해서 그 이제 임명을 하고 2명만 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12월 31일 2명을 임명할 그 즈음에 여야 합의가 과연 유효하냐 아니냐 이걸 따져야 될 텐데 어제 그걸 안 따졌어요. 그렇게 따지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습니다. 보류할 겁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이거죠. 무슨 얘기냐면 따져보지도 않았으니까. 따져본 거는 12월 11일 그 이전 상황만 따져봤거든요. 그 이후에 합의가 바뀌었는데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지금 따지지 않고 서둘러 종결한 거, 이거는 결론을 내려놓은 것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핵심 내용을 빠뜨리고 그 부분을 따져보지 않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제가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따져보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공개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따져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따져보지 않았는지 따져봤는지 제가 그걸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마은혁 그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정치적 논란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네. 저는 대통령 탄핵 심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는 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건 권한쟁의입니다. 권한쟁의. 사실 위헌 법률 심판이라든가 탄핵 심판은 6명이 인용을 해야 그게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권한쟁의 같은 경우는 5명, 과반만 인용을 해도 인용이 돼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151석으로 이게 탄핵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권한쟁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치적 논란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요, 어제 구치소를 찾아온 친윤 의원들과 접견을 가졌습니다. 면회를 다녀온 김기현 의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런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사랑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앞에서 이제 당의 역할을 강조한 걸로 보이고요. 또 청년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걸로 추정이 돼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들의 지지율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제가 보기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 이런 부분을 이제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 아마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요.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주장대로 정말 자유수호, 주권 회복 이런 것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진정한 뜻이라면 당에서 뒷받침하지 못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과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와 좀 약간의 괴리가 있으면 이제 그 부분에 국민의힘에 좀 고민 지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어제 접견이 여당 의원들이 찾아간 게 이번 3번째입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자꾸 찾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는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죠. 비판할 수밖에 없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게 뭐죠? 어떤 법의 심판을 받기 전에 인물이 어떤 특정한 권한을 갖는 자리에 가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국민이나 당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당이 마치 거기에 지시를 받아서 내지는 그 지휘하에 움직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나중에 그 후과 그 책임에 대해서 더 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인들도 민주당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논리로 본인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의 옥중 정치 논란을 일으키는 이런 접견은 자중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나서고 있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이번 주말 광주 집회를 예고했지만 강기정 시장이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전한길이든 누구든 간에 광주 와서 집회는 민주주의잖아요. 그럼 합법적이고 폭력도 아니라 평화 집회를 여는데 그거를 광주시장이 나서가지고 오라 가라 말할 수 있습니까? 광주시장이 뭔데 왕이에요? 5.18 예. 그 신성한 그곳에서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집회를 허락했다가 만약에
광주 시민들과 불상사가 날 수도 있으면은 허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찾아올 걸 찾아와야지. 전한길 씨인지 뭐 김한길 씨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분이 5.18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 와서 전한길 씨가 이번 집회 불허에 대해서도 굉장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집회 결사의 자유야 뭐 그게 광주든 부산이든 대구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제가 보기에 그 강기정 광주시장이 불허한 거는 바로 그 집회 결사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5.18 광장 거기에 와서 하는 거는 그 사용 승인권이 광주시장한테 있으니까 예. 그걸 이제 불허하겠다는 거로 보이고요. 뭐 그러면 꼭 거기 안 쓰고 뭐 집회는 원래 허가제가 아닙니다. 신고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해도 저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네. 전한길 씨는 이제 광기정 시장에 대해서 이 집회가 왜 뭐 내란 옹호 집회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항변을 하는 건데 그거야 예. 뭐 각자 주장이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강기정 시장한테 그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그 같은 곳에서 탄핵 찬성 집회는 되고 탄핵 반대 집회는 안 된다. 그 기준이 뭔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부인 이순삼 씨가 이 전한길 씨와 찍은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이 상황을 두고도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홍준표 시장이 뭐랄까 전략적으로 그 자신의 정치 운동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갔을 때 선거법 위반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정치 세력을 그냥 놔둘 수는 없으니까 부인을 보내서 나는 거기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법적 논란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여러 차례 성장을 강조를 했는데 이 대표의 연설 내용과 여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당력을 총동원해서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사회 대개혁의 완성, 그것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입니다. 정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좀 실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먹사니즘 또 뭐라 했죠? 잘사니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뻥사니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어제 연설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28번을 사용을 하면서 주 4일제와 또 노동시간 단축을 함께 주장을 했습니다.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노선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세요? 어제 대표 연설에 포함된 그 이재명 대표의 이 기조를 보면요. 뭐 이게 그 뭐 우클릭 좌클릭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뭘 하자는 얘기냐 도대체.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면 조금 더 뭐 어떤 기업에 대한 그 정책적 뒷받침 같은 것들이 있고 그중에 뭐 근로시간도 하나 포함될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근로시간은 줄이자고 하면서 성장하자고 그러고 뭐 25만 원 전 국민 뭐 무슨 지원금 주자고 하면서 뭐 성장하자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냐? 그래서 이제 정책의 일관성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대표 연설에는 이른바 뭐 좀 그 일반 유권자들이나 국민들 구미에 맞는 여러 가지의 그 미사일 구도를 많이 동원했지만 그 안에 충돌하는 가치들이 너무나 많아서 뭐 하자는 얘기인지는 아마 조금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지 않겠는가. 또 혹시 그 저거에 대한 것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바꾸지 않을까. 뭐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제 국민 소환제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꺼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국민 소환제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국회의원에 대한 견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진영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선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건 모든 정책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책도 완벽한 정책은 없다 그러고 그것을 잘 운용하고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소환제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이 되면 견제의 수단이 되지만 정쟁에 활용이 되면 이것이 국정 공백이나 의정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정치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이게 개헌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은 개헌으로 가기 위한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어떤 예. 상황 같은 것도 충분히 제시를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고 진정성을 갖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만 나중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하고 이제 윤석열 후보자를 선택을 하게 된 건데 그 순간이 조금 두고두고 이제 그 후회가 되죠. 총체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내가 제일 큰 책임이 있을 테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걸 두고두고 후회한다고 했는데 지금 친명계에서 나오는 소위 대선 책임론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런 평가도 나와요. 그렇죠. 아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이후의 그 정부 그게 결국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예. 그 책임론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문도 내놨어요. 예. 저는 뭐 이 책임론을 인정했다는 부분보다는 그 뒤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문 뭐 이걸 위해서 책임론을 활용했다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앞으로 유력한 뭐 대선 후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자기 책임론을 인정하면서 우리 친문 세력들도 함께 하자 뭐 이런 러브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한없이 미안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글쎄요, 저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어쨌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예.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은 잘못한 사람이에요.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조국 전 장관보다는 국민에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발탁을 했고 그렇게 그 자리에 본인이 갖다 놓으셨잖아요. 예. 그런 분이 국민에게 무리를 끼친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미안해 하시는 거는 국민에게 미안해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런 말씀을 또 굳이 지금 왜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정치적인 상황하고 좀 물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친문계가 지금 독자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뭐랄까요 경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외곽에 있는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를 통해 가지고 다르게 또 그 세력의 어떤 그 뭐랄까요 지점을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도 또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